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이자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고 민주당도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소식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 중엔 실신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에게 운동화를 던져 체포된 사람도 있었는데 두 쪽으로 갈라졌던 법원 밖 상황, 정인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근엔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간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엔 이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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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가 도착하자 분위기는 과열됐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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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에게 운동화를 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의원직 상실!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있던 한 여성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같이 오시다가 반드시 자기 대통령으로 앉혔다가 저쪽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딱 나서가면서 처음에는 혼자 여기서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에 법원이 화답한 거라며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당초 이 대표는 법원 근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들를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당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상당수 의원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 독재보다 더 독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어 죄가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 대표는 이를 방송에서 공식 해명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제기되는 의혹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관련해 중요 사항이었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당대표는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로선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으로선 현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매달 권리당원들에게 거치는 당비를 합하면 434억 원을 충당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로 인한 피해를 당이 부담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조금에서 부담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핵심 쟁점들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여도현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땐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2009년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한 세미나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 시장 시절 호주 출장에서 찍은 사진에도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검찰은 같이 사진도 찍고 출장 가서 골프도 쳤는데 어떻게 몰랐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직원들과 출장은 잦은 일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행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이 골프 발언은 유죄로 봤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이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몰랐다는 행위가 아니고 골프를 쳤다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로 본 겁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거에는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협박 발언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이 땅의 용도 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을 4단계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간 공문입니다.
이 성남시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자 국토부는 시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문과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협박은 없었다는 검찰과 압박을 느꼈다는 이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공문과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국감장에서 패널까지 준비했다며 그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이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집중되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정 판결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1심은 2년 좀 넘게 걸렸지만 앞으로는 재판의 속도가 붙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선 전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연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2심 재판은 더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1심에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관계자 등 50명가량의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또 1심 재판은 이 대표의 코로나 감염과 단식, 피습 등도 영향을 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대법원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는 633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볼 때도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서 또 각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최선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도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 전에는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유죄 선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당장 열흘 뒤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이 남은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오늘 1심 판단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해명이 결국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해당 발언들은 2021년 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과거 발언들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방어 논리도 일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있잖아요. 네, 이번 달 25일입니다. 이 대표는 2004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TV 토론회 때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위증 교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선고가 나온 선거법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더 무거운 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이 재판에선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 개의 재판부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까지 모두 4개의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순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위례 신도시는 11개월 만에 심리는 마쳤지만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48명의 증인 가운데 신문이 진행 중인 건 유동규 전 본부장 1명뿐입니다. 네. 나머지 2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재판을 했는데도 이제 한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끝낸 거라
내년에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을 떼어내서 일찍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심 선고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검찰이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을 했던 만큼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북 송금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쌍방울 그룹이 이 대북 사업과 방북 비용 등 모두 이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기록만 4만 쪽에 달하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앞으로 선고가 나올 사건들의 혐의가 더 무거워서 이 대표가 받는 사법 리스크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판결로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당장 당내 동료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야권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심 선고 이후 당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비명계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최근 한국 정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여는 등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분간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가면 당대표 리더십 등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또 다른 의원은 당장 선거 비용 보전 문제를 놓고도 당내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는 이 대표의 대선 행보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안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 국내외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권 잠룡이자 진보 진영에서 이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정치적 또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을 뿐 아니라 명 씨가 갑, 김 전 의원이 을의 위치였다고 봤습니다. 특히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 영향을 끼친 걸로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둘을 갑을 관계로도 규정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보좌한 게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명 씨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를 기획하고 판을 짰다고 봤습니다.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박완수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 경남 도지사에 출마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비기에 유도했고 이곳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 뒤 김 전 의원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차례 카톡으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까지 전반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둘을 구속했고 검찰은 13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쯤 또다시 명 씨를 소환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절반 7,600만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닌지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공천 대가성이 확인되면 검찰은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진위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넘겨 함께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끔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대화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대통령하고 나눈 걸 국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체리 따봉 막 나오고 난리 나는 거 보여줄게. 체리 따봉이 아마 40-50개 받았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창원지검으로 보내면서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 대화도 적극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의혹의 시작점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결과를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느냐 여부입니다. 윤석열이를 또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했는지 확인되면 이 대가로 공천 개입이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 찍은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장난 휴대폰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먼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와 울산 현대중공업을 차례로 방문했을 때 명 씨가 이를 어떻게 먼저 알게 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 처음 만났을 때 김 여사가 자신을 영적으로 알아봤다고 주변에 말해왔습니다. 앞서 뉴스룸은 이 첫 만남 당시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함께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명 씨는 첫 만남 다음 날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와 모친, 친오빠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은 지난 2021년 6월 1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이었습니다. 함성득 교수와 마주쳤고 김 여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선 관련 이야기를 2시간가량 나눴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가 영적으로 자신을 알아봤다고도 주변에 말해왔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이 만남 하루 뒤 코바나 컨텐츠에 들러 김 여사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윤 대통령 자택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친오빠 김모 씨와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모친을 함께 만났다는 명 씨 측근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던 지난 1일 대통령실 반박과는 차이가 있는 진술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원에 여전한 허위 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명태균 씨가 폭로하듯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기서 등장한 오빠가 누군지를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검찰이 대화 전체를 살펴본 결과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명 씨가 일부러 윤 대통령으로 오해하게끔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너 까봐라. 허풍쟁이야 있었대. 그러면 뭐 줘야 되냐? 남자가 까야지. 지난달 15일 명태균 씨는 2021년 6월쯤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오빠를 타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오빠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공개 40분이 채 안 돼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의 친오빠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명 씨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자 명태균 씨는 바로 JTBC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와 만나 오빠는 윤 대통령이 맞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 진짜 대통령이요? 맞아. 네 같은 오빠한테 하겠니? 둘이 돌아가야 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다른 언론사엔 친오빠라고 말했다가 다시 대통령이라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진짜 오빠인지 가짜 오빠인지가 계속 나오겠네. 명태균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면 이제 녹취 틀면 되겠네. 이 오빠, 김 여사 친오빠가 맞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카톡 대화 뒷부분에 명 씨가 오빠께서 윤 총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렇다며 오빠와 대통령을 구분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심사 때 이 대화를 제시하며 명 씨가 친오빠인 걸 알면서도 오해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는 의혹과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화가 나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뿐 아니라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파악해보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론조사를 자신의 요구대로 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란 취지였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까지 챙겼던 건 포항시장 공천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 A씨는 2022년 4월 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빨리 나서야 한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모양새가 안 좋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이 진행하려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여론조사에는 교체지수를 넣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 출신 후보의 불리한 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다른 지역에선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번엔 아예 전략공천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전략공천을 고려하려면서 재심은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포항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전략공천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재심 요청까지 중앙당이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조사 방식 등을 바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을 문제 삼으면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당시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주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경선에 참여한 건 이강덕 현 포항시장 등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역 포항시장이자 세 번째 당선에 도전했던 이 시장은 경선에 앞서 컷오프됐습니다. 이 시장 측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재심 청구를 했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시장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최종 포항시장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2022년 4월 말로 이 시장이 컷오프에 반발해 경북도당에 재심을 요구한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정재 의원이 울고불고하며 SOS를 쳤다면서 재심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포항시장 등 경북 지역 지자체장 공천 권한이 있는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에 전화를 해 중앙당에서 재심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현역 의원 이름을 여럿 거론하며 이들에게도 얘기해놨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끔 당 지도부에 전화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과 상의까지 한 걸로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JTBC는 김 의원에게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던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윤핵관 의원들 중 일부는 대통령과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포항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는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포항시장 예비 후보 중 한 명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걸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4월 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보자고 했죠. 네, 그거 왜냐면은 하도 이런 그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길래. 실제 당시 이 의원이 김 여사한테 걸었던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다른 날에 상의들이 있어가지고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빛나 해가지고요. 김 여사는 식사를 대접할지 물어보며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제가 말씀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네.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은 당일에 김 여사를 만났고 경북 포항시장 공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도 말했습니다. 특정 예비 후보가 김 여사랑 가깝다면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들어서 직접 확인했던 겁니다. 당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그건 못할 짓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자체가 끝장내겠다고 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끝장내고 온 겁니다. 그거.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김 여사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김 여사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예비 후보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폭발성 있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공천에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후보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일주일 뒤 김 후보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을 살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주장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누구는 좀 어때? 누구는 좀 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대통령이 부당한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공천을 준 사람은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실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이준석 스스로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결국엔 그 리스크는 이제 본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도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과 틀어졌던 시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의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집니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 당시 일을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취재한 김필준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포항시장 공천을 놓고서 윤 대통령이 나섰다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주장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권 내 인사들을 여러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입니다. 이때 상황을 잘 아는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2022년 포항시장 공천 관련 당시 맥락이 모두 맞다고 했습니다. 맥락이 맞다. 네, 이 관계자는 김정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강덕 시장이 삼성까지 오를 경우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포항인데 이강덕 포항시장을 경쟁자로 의식해서 윤 대통령에게 SOS를 쳤다는 해석입니다. 네. 다만 김 의원은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엔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급한 게 당시 현역이었던 이강덕 포항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강덕 후보를 빼라 아니면 특정 후보를 넣어야 한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이 교체 지수라든지 조사 방식과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을 했고 이에 전략 공천까지 고려해보라고 공천 방식까지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강덕 당시 포항시장 후보에게는 불리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네, 전날 보도해드린 강서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목했다면 이번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공천의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포항시장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 내가 김 여사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앞설 리포트대로 이 의원이 실제로 김 여사와 통화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던 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소문을 직접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언론에 정상적인 법 절차로 공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강서구청장 공천, 또 포항시장 공천인데 이 윤 대통령이 다른 곳 공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죠? 네, 분당갑 지역입니다. 이제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해당 지역이 공석이 됐죠. 이때 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내보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강남구청장 선거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곳이 모두 7, 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일단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네. 구체적인 정황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면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골프장에 대통령 전용 카트를 일부러 가져왔고 경찰이 제보자를 찾겠다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야당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충남 계룡시에 있는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대통령 전용 카트를 공소해 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해서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경호처에 계실 때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온 뒤 경찰이 영장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갔다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군 골프장에 있는 캐디나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분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 광역수사대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군 골프장에서 자료를 받아온 수사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외교를 위한 골프 연습이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쳤고 거기에 대비해서 골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고요. 야당은 석 달 전부터 당선을 예측해 골프를 쳤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골프 연습을 미리 시켰다라고 이제 답은 하실 수 없겠지만 그랬다고 전제하면 해리스 당선을 예상하고는 뭘 연습하셨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골프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 달 전 있었던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법원이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당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습니다. 시험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공정성의 문제는 없다면서 재시험은 거부했습니다. 수험생들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문제지 일부 내용을 외부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독위원들은 이를 막을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자들이 재시험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면서 재시험을 치를지 정시 모집으로 수시 정원을 모두 넘길지는 대학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이 되어서 일단은 좀 한숨 돌린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측에서 이제는 진짜로 자구책을 좀 생각을 해야 할. 대학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후속 절차를 멈추게 되면 정시 모집으로 정원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만약 이렇게 결론을 낼 경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과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동덕여대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설립자 흉상을 닦겠다고 20대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가 하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취업박람회 집기 등을 파손했으니 3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한밤중 인터넷 방송을 켠 채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달걀과 페인트로 더러워진 동덕여대 전 이사장 흉상을 닦겠다며 무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용각 박사님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냐고요. 남녀공학 한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아니 그런 소리 좀. 동덕여대 공학전환 논란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선 동덕여대생들의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나 의대 전문 대학 등의 여성 진학 비율이 더 높다.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반면 여성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교직원이 더 폭력적이라며 시위란 원래 불편함이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덕여대생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논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으로 자유롭게 목소리 낼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을 자발적으로 없애는 것은 여성 인권의 후퇴이자 동덕 설립 목적의 실패입니다.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한편 동덕여대 취업박람회를 주최했던 업체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시위로 인한 피해액 3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에 임명한 인사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더 괴짜인가? 미국 안팎에서 자조도 나오는데 이지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음모론을 펴왔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도 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뛰다 사퇴하는 조건으로 트럼프에게 장관직을 약속받았다는 거래설 역시 나온 바 있습니다. God for 19 years to put me in a position where I could end the chronic disease epidemic. And in August, God sent me Donald Trump. 새 핵심 조직인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머스크는 괴짜라는 별명대로 조직 운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함께할 직원을 뽑겠다며 머스크가 앞세운 채용 조건은 IQ입니다. 지능이 매우 높고 주당 80시간 이상을 보수 없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며 이력서는 SNS 메시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주된 경력이 군 경력이 아니라 방송 진행입니다. 과거 국방장관들이 대체로 장성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예비군 소령 출신에 불과합니다. The Pentagon likes to say, our diversity is our strength. What a bunch of garbage. In the military, our diversity is not our strength. Our unity. 법무장관에 낙점된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은 도덕성 논란으로 윤리위 조사까지 받던 인물입니다. I thought it was the worst cabinet level appointment in history until they then heard about the Matt Gaetz appointment. 트럼프 2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극단주의자나 충성파로 꾸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자국 교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환율 변동폭이 큰 요즘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이 생긴 셈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보도에 한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2016년부터 쭉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던 한국은 지난해 11월 목록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교역이 많은 20개 국가를 분석해 1년에 2번 보고서를 내는데 기준은 대미 흑자 규모와 경상수지,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입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2가지를 충족했습니다.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문제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요동치는 환율입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요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제재하는 수준으로 이제 한꺼번에 갈 수가 나중에 보복 관세 매길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엔 한국 정부는 외환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개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이 더 급변동할 경우 외환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전 세계 무역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 한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질며 코스피는 보합 마감했지만 관련주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주는 10%대 급락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엔화가 싸진 만큼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죠. 현지 유명 식당 찾을 때마다 길게 늘어선 줄에 30분, 길게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금을 내면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입장할 수 있는 식당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평일 점심시간, 번화가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흔한 일상입니다. 시부야의 한 인기 음식점 앞, 외국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tell me your name? Steven. Okay. 일본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선보인 패스트패스 서비스입니다. 이 앱을 통해 한 사람당 500엔을 내고 패스트패스를 예약하면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Yeah, I know the lines in Japan can be quite long, so I wasn't too keen on waiting. Yeah. Absolutely, I would rather pay FastPass than wait in a line, as long as the FastPass price is reasonable, because that gives us more time to go and see some of the great things that Japan and Tokyo has to offer. キャンセルが非常に少なくなりましたので、テーブルチェックを利用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店舗としても安定した予約が取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올해 1월 선보이고 나서 유명 점포 60여 곳이 도입했고 증가세에 있습니다.
더구나 음식 가격 자체를 올리는 것에 민감한 일본에선 이런 혜택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열게 하고 있습니다. で飲食店側としてはその手数料ファストパス購入費、手数料がそのまま弊社と飲食店側でレベニューシェアをされる仕組みなので収益構造を改善したりだとか 특히 전화나 앱으로 예약할 수 없는 가게들의 틈새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한 시민이 국회를 찾아가서 제발 도와달라면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대남 방송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접경 지역 주민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찾아 밤샘 취재를 해봤는데 실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온갖 기괴한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웅 기자입니다. 매일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섭고 힘들다.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는 8살 초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쓴 손편지입니다. 매일 밤 우는 아이를 지켜보던 아이의 엄마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감장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마개 얘기했잖아요. 귀마개. 그러면 시장이가 그 관리자가 나서 한번 귀마개 꼭 있어보라고. 인천시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겠냐고요. 접경 지역에 들어서자 길목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 경로당에 먼저 가봤습니다. 이틀을? 네. 밤낮을 떠들었는데 아직 먹여질 뻔했어. 6.25 전쟁도 겪었는데 생전 이런 소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얘기하고 뭐 떠들고 해도 이렇게 개상한 소리는 안 해드렸어. 아주 무슨 바가지 우는 것 같아. 그래 이상해. 주민들은 북한이 시간대별로 가장 듣기 괴로운 소리를 맞춤형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기다려봤습니다. 지금 또 안 들려. 또 작아졌어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쪽에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취재진이 하는 대화도 카메라에 잘 안 담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는 소리. 지금 저녁 10시 6분인데요. 갑자기 방송이 멈췄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고요한 동네구나. 1시간 만에 다른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이 주변 민가에는 불이 다 꺼졌는데요. 아까 저녁 10시쯤에 잠깐 멈췄던 대남방송이 약 1시간 만에 다시 재개를 한 건데 지금 동물 울음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더 무섭고 기괴한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대로 소리의 방향도 괴성의 종류도 시시각각 바뀌는 겁니다. 차에서 잠을 청해보지만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저희 취재진 모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북한이 바로 건너편으로 보이는 이 강가로 나왔더니 정말 소리가 커서 이렇게 앞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꼬박 밤을 새고 다음 날 동틀 무렵 동네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제 8시쯤 넘어서부터 대단했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2시쯤에는 그냥 아주 더 대단하고 나 2시 반에 일어났는데 나도 어저께 4번인가 5번 깼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주민들은 가축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매일 낮에 얘네들이 나지. 네. 근데 요새 나를 안 나. 안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저 방송하고부터 안 나는 거지. 얘들아, 왜 알을 안 낳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애들도. 인천시청은 JTBC 취재진 질의에 우선 피해가 심한 35세대부터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방음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있어 보니 밤낮 없이 이 굉음이 쏟아진다는 뉴스 속 표현만으로는 이곳 주민들의 고통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가장 듣기 괴로운 소리를 마치 연구라도 한 듯한 이 끔찍한 소리 공포 속에 주민들은 4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FC 서울 임가드의 손에 축구공이 아니라 시험지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어쩐지 좀 난처해 보이는데요. Hey, it's impossible. When they do this here.
영국 원어민인데도 이렇게 탄식을 하고 맙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맞냐는 듯이 놀라움을 감추질 못하는 것 같죠? 우리 영어 시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정말 어렵긴 하죠. 린가드는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쉽게 풀어냈네요. 빨리, 빨리, 빨리.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주입니다. 이번에 손으로 말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가을이라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오늘은 제가 주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위를 불러올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대부분 모레 새벽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모레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최대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월요일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그래도 두터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